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했던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빅토리데이, 전승일, 전승절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승리한 날이라서 기념하는 바로 그런 날인데 주로 이날은 모스크바에서 열병식 하고 그렇게 해왔었죠. 자, 이래서 이번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5월 9일 전승절, 즉 오늘에 맞추어서 끝낸다 라는 그런 목표를 해와서 정말 무리하게 전쟁을 해왔었는데 지금 전승절 되었어요. 지금 전쟁 승리 못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러시아군이 대거 철군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왜 지금 뒤로 빠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 분명히 지난주만 해도 크렘린에서 강제 징집, 국가 총동원, 동원령 없다, 그 가짜뉴스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동원 소집 영장을 지금 공개를 하고 나섰어요. 러시아에서 국가 총동원령 내린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은 첩보 단계지만 어쨌든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오늘 5월 9일 같은데 정말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렸을까요? 보겠습니다. 신의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돈바스 전황은 러시아에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부하 장병들의 생명보다 임무 수행에 실패했을 때 가해질 처벌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지움 일대에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의미 없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주말 동안 이지움 축선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도 공격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슬로반스크는 물론 바르벤코보 방면에도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워싱턴 DC 시각 5월 8일 밤 전황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제1근위전차군과 제20, 제35연합군, 제68군단 병력으로 편성한 22개 대대 전술단으로 M03 도로 축선을 따라 슬로반스크와 바르벤코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는데요.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해당 축선에서 러시아군은 그 어떤 공세 행위도 하지 않고 부대 재편성과 전열 재정비에 집중했습니다. ISW는 이지움 축선에 투입되었던 제1근위 전차군 주요 전력들이 하르키우 방면으로 재배치되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활동을 저지하는 임무에 투입됐다고 전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핵심 공격 축선인 이지움 축선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전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이지움 축선의 동쪽에 위치한 리만과 빌로리브카, 리스칸스크 등에서는 대단히 활발한 공세 활동이 식별되었는데요. 복수의 정보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군의 전략 목표가 슬로반스크에서 세베로도네츠크로 후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이지움 축선에서는 그 어떤 전투 행위도 벌이지 않았지만 세베로도네츠크와 리만 사이의 빌리오리브카 일대에서는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도하하기 위해 항공 전력과 포병 전력을 집중 투입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폰톤 부교 설치를 시도하다가 공병대가 전멸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전승절 당일이 되었지만 그 어떤 전략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 부디 더 이상 의미 없는 희생을 피하기 위한 현장 지휘관들의 용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지움을 따라서 M03도를 쭉 내려가면 이제 도네츠크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영토를 전부 확보할 수 있어서 루한스크주 전체를 점령할 수 있고 그리고 도네츠크주까지도 일부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르벤코보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거기서 쭉 내려간 축선으로 가면은 이 도네츠크주까지도 전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번 특수 군사작전 처음에는 키우 점령하는 거죠. 그건 이제 포기했고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이 두 개 주를 독립시키겠다 이거였는데 그 중에서 지금 도네츠크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이 도로가 있죠. 이게 바로 M03 도로인데요. 이 M03 도로 여기 이제 이지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이 M03 도로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이제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이 중간을 딱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이즈움에서 지금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 사선 따라 내려오는 게 슬로반스크 축선 그리고 이즈움에서 또 이쪽으로 바로벤코버로 여기 서남쪽으로 또 내려갔죠. 이렇게 바로벤코버로 내려가면은 도네츠크주 전역을 석권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작전이었겠죠. 그걸 지금 뭐 한 달 이상 두들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는 뭐 하냐? 지금 이 지역에 제1근위전차군을 비롯해서 세계 연합군, 세계 군급 부대를 집어넣고 68군단 이렇게 해서 한 개 군단급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뒤로 빼서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 뒤 하르키우 쪽으로 해서 포위 선멸하는 기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막아내는 이 오스킬강 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그걸 막아내는 역할을 이지움의 주력 부대인 제1근위전차군이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기서 상당 부대를 또 빼내서 이 세베로도네츠크 이 지역에서 치고 나가는 이렇게 해서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요만큼만 지금 점령을 하면 이 루한스크 주는 100% 다 점령하는 거거든요.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루한스크 주에서 한 40% 정도 이 정도 점령을 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뭐 이만큼 점령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한 10% 미만 정도만 더 점령하면 그게 이제 루한스크 주의 100%가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세베로도네츠크, 리스칸스크 이제 이런 지역인데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그 도네츠크 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빼고 루한스크 주만 다 점령하자. 그렇게 해서 뭐 루한스크 주만 다 하고 도네츠크는 못했다라고 하면 이 특수군사작전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 못한 것이라고 세계만방에 또 러시아 국내에 완전히 공고하는 것이니까 그냥 요거 살짝 또 용어 바꿔서 이 루한스크주의 전역 그리고 도네츠크주의 일부 지금 점령해 놓은 일부 요렇게만 해서 두 개 합해서 돈바스 공화국을 성립하자 쪽으로 지금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리스칸스크에서 조금 더 왼쪽에 지금 뭐 강들이 있는데 아주 작은 강이죠. 세베로스키 도네츠 강.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도하 장비 뭐 강폭도 좁아요. 좁은데 그건 또 사람이 또는 장갑차가 바로 건널 수 있는 능력은 또 그런 수심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도하 장비 와야 되는데 그 도하 장비 온 것을 그냥 뭐 다 때려 부숴서 공병 부대를 전멸시키는 등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기동부대 중에 최정이라고 할 수 있는 17기갑 여단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3전차, 4전차 등 3개 전차 여단이 지금 이 지역에 방어진을 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아무리 이렇게 해도 러시아군의 전략적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군이 철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목표가 변경되었다. 그 중에서 상당수는 이제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점령 다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이지움 축선에 있는 기갑 부대들을 뒤로 보내서 방어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상당수를 빼서 이 세베로도네츠크 쪽에서 더욱더 공세를 강화해서 루한스크주의 남은 10% 정도 미만 정도의 면적을 점령하자. 2달 동안 때렸는데도 아직 점령이 안 돼도 되겠습니까? 라는 전략적 목표 변경이다. 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근데 2달 동안, 3달 동안 때렸는데도 안 되는데 이거 뭐 변경해도 되겠냐? 안 되는 거 뻔히 알죠. 이들은 너무 지쳤습니다. 3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따뜻한 데서 잠도 못 자고 그 엄혹한 동상 걸리는 그 추운 겨울 그리고 우기 다 노숙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컨디션이 다운돼 있겠습니까? 그것도 키우 쪽에서 한번 터지고 재편성하고 들어와서 또 터지고 뭐 한 부대가 한 번 재편성이 아니라 2번, 3번 지금 재편성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재편성할 때마다 살아남은 이 병사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에 또 들어온 신병들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발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또 헤르손 여기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남부 지역 작전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헤르손은 인민공화국 선포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지에 배치된 주요 전력들이 빠르게 크림반도로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대의 주요 전투 부대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며 포병과 방공 등 주요 자산들이 빠르게 크림반도 방면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5월 9일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지난 주말 동안 해당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정찰 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최전선 부대들을 중심으로 부대 재편성과 재배치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활동이 남부전선에서의 새로운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총참모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대에 배치된 지원 자산들이 대거 크림반도로 철수한 사실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러시아는 해당 축선에 배치되었던 전술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다련장 로켓 등의 공격 자산과 다양한 방공 자산들을 불과 이틀 만에 철도를 이용해 크림반도로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방공 자산들을 모두 크림반도로 재배치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케르치 대교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를 막기 위함이고 화력 자산들을 뒤로 빼는 것은 헤르손, 자포리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면 공세에 나설 경우 전선이 급속 붕괴되어 주요 화력 자산들을 상실할 위험이 높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 자포리자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속속 도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지원 물자를 받아 보병 위주의 부대를 기계화 부대로 재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남부 전선에 더 이상 병력 충원의 여지가 없는 러시아, 이제 크림반도를 지키는 것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헤르손을 점령하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지원 부대들, 바로 방공부대, 그리고 장사정 화력부대, 포병부대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대규모 그냥 이틀 만에 싹 빠져나가서 크림반도로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헤르손 인민공화국 선포하고 거기에서 뭐 징집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대들을 지켜주어야 할 이런 방공부대와 장사정 포병부대들을 뒤로 뺐다? 이건 뭐 이상한 거죠. 군사 전술적으로 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헤르손 그 드네프르강 서쪽에 또 북쪽에 헤르손 지역에 한 7개 정도의 BTG 대대전술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한 7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병력을 포기한다? 이상한 일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헤르손 지역을 포기한다. 그럼 헤르손에 왜 인민공화국 선포하냐? 왜 거기다가 독립 시키려고 하고 하냐? 바로 징발하기 위해서, 강제 징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총알바지로 내몰기 위해서 헤르손의 인민공화국 선포 또 행정위원회 선포 이런 것들을 나가던 작업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알바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아직 공세를 못하고 있죠. 왜냐? 그들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방어부대였죠. 보병부대.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러시아군이라는 이 장갑차 전차로 이루어진 기갑부대를 맞아서 참호를 파고 방어는 할 수 있었는데 이 기갑부대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방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로 지금 이 보병들을 재편성해서 기계화시키지 않으면 헤르손을 지키고 있는 이 7천 명, 뭐 흩어져 있겠지만 이 정도의 병력이라 할지라도 7만 명이라도 보병부대가 7천 명의 기계화 부대를 이길 수 있다? 이거 장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계화 재편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계화 재편에 맞추면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 헤르손 지역에서 병력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 편성만 일부 맞춰버리면 이제 이 헤르손 쪽에 들어가 있던 7개 BTG는 완전히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죠. 그걸 미리 예상해서 지금 주요 자산들을 빼놓고 또 우크라이나가 확 들어와서 바로 케르치 대교를 끊어버리면 크림반도가 고립돼 버립니다. 크림반도가 이 흑해 동쪽이죠. 흑해 남쪽 또 아조프의 동쪽의 러시아하고 케르치 대교라고 하는 다리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거 끊어버리면 크림반도는 보급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고립되는 땅이 되니까 우크라이나에게 탈환당할, 재점령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크림반도에 들어가 있던 그 러시아의 자산들, 뭐 거기 있는 흑해함대 완전히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케르치 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방공부대를 그쪽으로 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 남부 쪽에서도 지금 이 병력을 쓱 뒤로 물려서 돈바스 쪽에 집중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라는 보고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정말 놀라운 어쩌면 저희들이 단독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병력 부족하니까 이제 끌고 모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는 우리 시각 5월 9일 저녁은 러시아 모스크바 시각으로 5월 9일 점심 무렵입니다. 크렘린이 전승절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러시아 일부 대도시에 국가 총동원령 통지서가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렁에 빠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 어떻게든 끝장을 내려고 벼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국 모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39세의 한 가장은 어제 저녁 자신의 집으로 국가 총동원령 선언에 따른 예비 소집 통보서가 왔다면서 우편으로 배달된 소집 통보서를 공개하며 푸틀러가 모든 성인 남성들을 전장의 대포밥으로 쓰려 하고 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5월 9일 동원령과 전면전 선언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자 크렘린 대변인이 직접 나서 총동원령 선포는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소집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크렘린의 이 같은 주장은 또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군부 단속을 위해 군 정치국을 크게 강화한 푸틴이 전면전을 선언할 경우 군인들의 사기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전면전 선언은 곧 군사작전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자 반전 여론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파벨 루진 역시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에서 동원령 선포는 매우 인기 없는 정책이 될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 동원령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루진의 평가대로 동원령 소문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여론은 승산 없는 전쟁에 국민들을 대포밥으로 내모는 짓이냐라는 주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동원령 예비 소집 통보서 폭로는 러시아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동원령과 전면전 돌입 외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 동원령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 러시아 국민 여론이 크게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가 총동원령에 대한 예비 소집, 그 징집장들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여기저기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39살짜리 남성이 가장이 동원 소집 통보서를 받았는데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39살 남성이 전쟁하니까 빨리 들어와라 라는 소집을 받았을 때 어떤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다 유권자들이죠. 자, 푸틴 대통령이 정말 이런 선택을 했다면 파국으로 가는 건데요. 자,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날아온 39살 가장의 소집 통지서고요. 여기는 모스크바로 날아온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번역을 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것은 이렇습니다. 5월 17일 오전 10시까지 크라스노그바르 데스키 지역의 군사위원회에 가도록 명령합니다. 여권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과 기업 등의 서면 또는 전화로 군사위원회에 가게 되었음을 통보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모스크바인데요. 보겠습니다. 5월 16일 오전 9시까지 모스크바 서부 행정구역 문트세브스키 지역의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등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갔을 때 30대 남성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돈바스 지역 보면 60세까지 징집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만 있냐?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중부 지역의 노보로시비르스크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인구가 200만이래요. 여기에 지금 징집 차량이 임시 징집 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까지 지금 동원사무소, 이동식 동원사무소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민심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 이거 가능하지 않다. 왜? 이렇게 많이 동원해도 그들을 무장시킬 무기나 있냐? 그리고 푸틴의 그 정치 생명이 온전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걸 왜 하겠냐? 라고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SNS 사진들이 조작된 것이라면 뭐 어떤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조작이 아니고 실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에 접근해 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파국으로 가는 것이고 더 많은 이 전쟁은 더 장기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정말 국가 멸망의 뭐 정권 멸망이 아니라 국가 멸망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한 이런 국제사회의 내구력이 훨씬 좋겠죠.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 미국의 대리전 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할 때 2000년대 초반에 그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비로 1년에 300조씩 썼어요. 300조. 근데 지금은 뭐 한 40조 이 정도 쓰고도 자기네들 피 하나도 안 흘리고 싸우고 있으니까 미국은 이렇게 좋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 미국의 내구력을 러시아가 과연 당할 수 있을까요? 못 당하죠. 그래서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결정이 아닐까. 이 동원 소집 통지서들의 진위 계속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쟁 빨리 끝나야 됩니다. 푸틴 대통령 이런 판단 안 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